자, 개발관리 마케팅은 요거는 앞에서는 순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공적 주체, 그 다음에 사적 주체, 그 다음에 제3섹터 이렇게 해서 순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5단계는 그 다음에 계획, 협의인가 시행처분, 7단계는 아예부터 근검막, 그 다음에 위험은 법시비, 타당성 분석에서는 지시성 다투입니다. 지시성 다투, 그 다음에 두 개를 하게 되면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이렇게 해서 순수만 기억하시면 돼. 자, 30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신개발하고 재개발 차이는, 신개발이라는 것은 원래 택지가 아닌 땅이죠. 농지나 임야 이런 것을 개발해서 택지로 만드는 것을 신개발이라고 그러고, 재개발이라는 것은 요 뒷동네처럼 원래는 택지였어. 택지인데 낡아졌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빠져있지? 자, 그게 보니까 신개발, 재개발인 게 있습니다. 신개발, 재개발. 자, 신개발이라는 것은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신개발이라는 것은 농경지, 산지 돼 있죠. 농경지, 산지 등의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전환 개발하는 것을 신개발이라고 합니다. 신개발.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토지가 전부 다 여기 이렇게 해서 농지나 임야입니다. 임야. 자, 요런 걸 갖다가 요걸 다시 이렇게 아파트로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신도시 들으시듯이. 이걸 뭐라 그러고? 신개발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 아파트가 있죠. 낡은 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있어. 주택이. 원래는 얘는 뭔데? 얘는 농지. 농지에서 택지로 가서 개발하는 것을 요걸 뭐라 그러고? 신개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존의 택지죠. 기존의 택지인데 낡았어. 새로운 택지로 만듭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농지 임야를 새로 택지로 만들어서 건설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신개발. 요 뒷동네 같이 낡은 동네죠. 낡은 동네를 갖다 원래는 택지야. 택지를 벗는데 주택이 낡았어. 그래서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요걸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보시면 양가로 2번. 거기에 1번에 시행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죠. 시행방법에 따른 분류. 보전재개발, 그 다음에 수복재개발, 계량재개발, 철거재개발. 보전재개발, 수복재개발, 계량재개발, 철거재개발. 보전재개발에서는 거기에 보니까 그게 사전이란 말을 체크할까요? 보전재개발에서는 그게 사전 체크합니다. 사전에 미리 노후 불량화를 갖다가 방지하는 겁니다. 노후 불량화를 방지하는 것을 이걸 보전재개발이라고 그러고, 수복재개발이라는 것은 맨 뒤에 보니까 그게 보전이란 말 보이세요?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후 불량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이걸 수복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량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 시설을 확장, 그 다음에 개선 첨가하는 것을 계량재개발.
철거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거는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는 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우린 철거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철거 재개발.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만 체크합시다. 보존 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이라는 것은 얘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 수복 재개발이라는 것은 보존된 상태에서 노후 불량 부분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만약 여기에 시험 나온다면 얘 하면 얘가 나와. 그럼 뭐 집어넣겠습니까? 요거 집어넣겠죠. 보존이라는 글자 집어넣겠지. 이해되세요? 보존된 상태에서 노후 불량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무슨 재개발? 보존 재개발이고 무슨 재개발? 수복 재개발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보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보존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보니까 법에 따른 분류 한번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럼 우리 부동산학교에서는 뭐만 가져오면 됩니까?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보니까 거기에 맨 끝에 보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란 말 보이세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이란 말 보이세요? 열악.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무슨 방식이 있습니까? 하니까 환지. 자, 거기 보니까 환지. 그 다음에 매수. 수용 방식이죠. 수용. 그 다음에 혼합 방식. 이제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배운 거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 뭐예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요거는 헌집 죽게 새집 다오죠.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는 게 환지 방식이야. 그래서 이거는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재분배, 재교부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환지 방식에서는 권리가 축소한다 봐야 돼요. 이만한 땅을 주게 되면 이만큼밖에 안 줘. 이만한 땅을 주면 이만큼밖에 안 줘. 권리가 만큼 축소하는 방식. 그 대신에 가치는 여기 크죠. 얘보다는 가치는 엄청 크다 봐야 돼요.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주면 이렇게 요거 줄게. 요게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뺏기는 거예요. 얘는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소멸하는 방식. 요게 수용 방식. 그래서 요 환지 수용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서 잘 나와요. 요 두 개 중에 사업 속도가 빠른 건 어느 쪽이에요? 사업 속도가 빠른 거. 수용. 사업 속도가 빠른 것은 수용 방식.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은 개발업자의 어떤 사업 시행 도중에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은 어느 방식? 수용 방식. 아시겠죠? 그러고 사적 재산권 침해가 심한 것은 무슨 방식? 사적 재산권 침해가 심한 것. 수용 방식. 아시겠죠? 수용 방식이라는 것은 수용 방식보다 사적 재산권 침해가 심한 것은 없습니다. 사적 재산권의 침해가 가장 심한 게 무슨 방식? 수용 방식. 간단하고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빠른 것도 수용 방식.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도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재교부, 재분배란 말이 들어오죠. 재교부, 재분배 또는 구획 정리란 말이 들어오면 환지 방식. 그럼 밑에 네 번째 혼합 방식 되어 있죠. 혼합 방식은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환지 플러스 수용 방식을 또는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혼합 방식. 고래 한번 보시면 되고, 신탁 방식은 지금 하면 되고. 자, 넘길까요? 자, 넘기니까 그게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영개발. 자, 우리가 공영개발은 뭡니까 하면은 이 공영개발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그 옆에 하나 적어 놓을게요.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뭐에서? 수용해서 그 다음에 개발해서 분양, 임대하는 것.
그 옆에다 요래 하나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공연개발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 수용해서, 그 다음에 개발해서 분양 임대하는 거. 수용해서 개발해서 분양 임대하는 거. 누가? 공공이. 공적 주체가 수용해서 그 다음에 개발해서 분양 임대하는 거. 이게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 그래서 우리나라의 1호 공영개발 어디입니까 하면은 서울의 그 목동이죠. 목동 아파트 단지. 그가 1호 공영개발. 제일 말이 많은 공영개발은 뭐예요? 제일 말이 많은 공영개발은 대장동 사업. 아시겠죠? 거기에 다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공영개발이 뭔데 하게 되면 이거는 수용해서 개발해서 그 다음에 분양 임대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공영개발의 단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계획적 이용,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값싸게 공급됩니다. 계획적 이용, 국가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 이용이 되고, 개발이 되면 생기면 사회적 환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값싸게 공급된다 봐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단점, 수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A, 매입비 부담이 가중. B에 보니까 민원 발생. 그 다음에 C에 보시면은 투기 일어나죠. 투기 이런 것들은 단점이라 봐야 됩니다. 단점. 그래서 우리는 장단점보다도 뭐를 알아야 됩니까? 공영개발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공영개발이 뭔데 물으면 수용해서 개발해서 분양 임대하는 게 이게 뭐라고? 공영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토지비축제도 비한 거 있죠. 토지비축제도. 자, 토지비축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요거는 토지를 그냥 뭐 하는 제도? 비축하는 제도. 토지를 뭐 하는 제도? 비축하는 제도.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LH죠. LH에서. 그래서 비축제도하고 공영개발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토지 비축제도라는 것은 뭔지 하면 토지를 그냥 비축하는 제도.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이거는 수용해서 그 다음에 개발해서 분양 임대하는 것이 이게 공영개발이에요. 요 두 개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민간개발 한번 볼까요? 민간개발. 자, 309페이지 보니까 민간개발 되어 있죠. 자, 한 칸 넘기시고. 자, 민간에 한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민간에 한 부동산 개발 방식.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 공동 사업, 그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 신탁과 근소시험이죠. 근소시험. 자체 개발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직접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혼자 하기 때문에 권리도 불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도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전부 다 가져간다 봐야 돼요. 그게 단점만 한번 볼까요? 단점. 자체 개발하게 되면 단점.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위험성이 조금 높고 자금 조달 부담도 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행사, 시공사가 두 군데 들어온다 봐야 돼요. 시행사도 들어오고 시공사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 밑에 보니까 공사비 대물변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투자자 모집형 나눴고, 오른쪽에 사업수탁 방식 이런 것들은 지주공동사업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토지 신탁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근소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소시험. 그럼 여러분들 체크할 것은 그게 지주공동사업의 기억에, 이번에 기억에 공사비 대물변제 등가교환 방식 보이세요?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사업수탁 별표, 사업수탁은 별표, 토지신탁 별표. 자, 일단 310페이지에 공사비 대물변제하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 한번 볼게요.
자, 요 두 개 사업을 보면은 얘들은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답이 글자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지주공동사업이죠. 그럼 시행사, 시공사 두 개 들어온다 봐야 돼. 자, 얘는 보니까 공사비를 뭐로 나눠 가진대? 공사비를 뭐로 나눠 가진대? 대물로 나눠 가진대. 얘는 공사비를 뭐로 나눠 가진대? 분양금으로 나눠 가진대.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공사비 대물변제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자, A동과 B동 두 개를 지었어. 그래서 한 개는 네가 가져가고 한 개는 내가 가져가고. 요게 공사비 대물변제 방식입니다. 등가교환 방식이라고 그러죠. 등가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지분으로 하는 건데 뭐 똑같아 내용은.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개로 했으면 여기가 20점짜리 같으면 10점까지는 A가 가져가고 요는 B가 가지고. 이게 공사비 대물변제 방식입니다. 공유 방식이야. 공유 방식. 이해됐나요? 그 다음 밑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은 공사비를 뭐로 가져간다고? 분양금 돈으로 가져간다고. 돈으로 나눠 가진다고. 요거 어떻게? 건물이나 건축물로 나눠 가지면 뭐가 되고? 공사비 대물변제. 수익금으로 나눠 가지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봐야 돼요. 자, 책 한번 해볼까요? 310페이지. 이번에 종류 기업 공사비 대물변제입니다. 공사비 대물변제 등가교환 방식과 똑같은 말이에요. A 보니까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뭐로 가진다고?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받는 방식 공유 방식입니다. 공유 방식. 수수료란 말은 문제가 넣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 공사비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A 공사비 지급을 분양, 그게 수익금이란 말 보이세요? 분양 수익금 찾나요?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공유 방식입니다. 이것도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발생 안 해요. 요 두 개는 공통점 뭐라고요? 이 두 개는 무슨 방식? 공유 방식.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신탁 방식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수탁이란 말이 있고 신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탁이란 말, 신탁이란 말. 수탁과 신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탁과 신탁은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신탁, 수탁 이런 말 많이 들을 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수탁이란 것은 얘는 일만 맡깁니다. 일만. 근데 신탁이란 말이 들어갔죠. 신탁이란 말이 들었다면 이거는 뭐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봐야 돼. 신탁이란 말이 들었다면 얘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신탁 나왔어. 처분신탁. 처분신탁이란 것은 소유권을 넘기고 난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라 봐야 돼. 그래서 신탁이란 말이 나왔다면 무조건 뭐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봐야 돼. 우리가 주택연금도 신탁 방식으로 든다는 것은, 신탁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이전이 됩니다. 일만 맡기면 뭐가 되고? 수탁. 소유권을 넘기면서 일 맡기면 신탁. 자, 요 칠판 한번 볼게요. 자, 나 토지 소유자가, 나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신탁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사장님, 토지 소유 저희들한테 넘기세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은행 가서 돈 빌리고 금융일이 크고 그 다음에 개발해서 분양 임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님한테 소유권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라고 수익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신탁 방식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뭐 줍니까 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에 뭐 줍니까 하면 수수료 줍니다. 수수료. 이게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하면 토지 소유자는 개털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기서 뭐 줍니까 하면은 여기서 수익 정권을 줘요. 수익 정권. 개발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거는 당신 겁니다 하는 수익 정권을 줘. 그래서 수익 정권 가지고 대출 일으키는 것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담보 신탁 금융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담보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 신탁과 토지 신탁은 틀립니다. 아시겠죠? 토지 신탁이라는 것은 토지 주고 개발해서 내한테 수익 주면은 내가 수수료 주는 것은 토지 신탁. 담보 신탁이라는 것은 정권 가지고 대출 받는 것은 담보 신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모든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하면 신탁회사가 주체가 된다 봐야 돼요. 모든 사업의 주체는 신탁회사입니다. 이 사람은 상관하면 안 돼. 자금이 모자라도 이 사람이 다 충당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요게 토지 신탁입니다. 토지 신탁. 다시 한 번 더. 토지 신탁에서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 해요? 토지 신탁하면 사업 주체가 누구? 신탁회사요. 자금 누가 됩니까? 신탁회사. 자금 누가? 신탁회사. 특징은 수익금 주고 뭐 받는 방식? 수수료 받는 방식. 요게 토지 신탁입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311페이지. 자, 밑에 1번 사업수탁 방식과는 유사하나 밑에 보니까 하살표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회사 자금 조달합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한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맨 끝에 보니까 수수료 동그라미 치시고 수수료 취하는 방식입니다. 지분 공유 방식이 아니고 수수료 취하는 방식이라 봐야 돼요. 이게 토지 신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업수탁이라는 것은 뭔데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이때는 얘는 소유권 안 넘겨. 뭐만 넘깁니까? 사업만 넘깁니다. 사업. 다시 말해서 개발하고 분양 임대만 넘긴다 봐야 돼. 그 다음에 열로 수익금 주죠. 다시 열로 수익금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주는 방식? 여기서 수수료 주는 방식. 요게 사업 수탁 방식이라 봐야 돼요. 차이점은 소유권이 안 넘어갔죠. 그러면 사업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된다 봐야 돼. 이때는 토지 소유자. 그래 토지 소유자가 이제 보통 시행사가 되는 거죠. 자금 누가 됩니까? 얘가 다 돼야 돼. 그래서 자금과 사업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있다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자금과 사업의 주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있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방식은 토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신탁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 자금 싹 다 누가 되고 신탁회사가 되고. 요거는 토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있죠. 그러니까 사업 주체하고 자금은 전부 누가 된다고? 토지 소유자가 된다 봐야 돼요. 차이점은 같은 공통점 무슨 방식? 수수료 방식. 공통점 무슨 방식? 수수료 방식.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311페이지 메뉴에 사업수탁 방식이죠. A.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로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취하는 방식. 수수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거하고 밑에 있는 신탁 방식의 차이점 구분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탁자 넣으면 머릿속에 뭐 생각이 됩니까? 수수료 생각하셔야 돼. 탁 넣으면 뭐? 수수료. 신탁, 수탁, 탁탁 넣으면 뭐? 수수료 방식. 탁이 없으면 무슨 방식? 공유 방식. 탁이 없으면 공유 방식. 탁탁탁이 넣으면 수수료 방식. 그 다음에 31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양가로 4번에 근소시험 되어 있죠. 근소시험에서는 거기 밑에 대규모 개발사업 그것만 체크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소시입니다. 소시 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깁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유치사업 방식. 자, 민간자본 유치사업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산 울산 고속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민간이 지었습니까? 안 그러면 울산시에서 지었어요. 부산시에서 지었나? 부산 울산 고속도로 어디 지었어요? 다 민간이 지었습니다. 부산에 오시면 광안대교 있죠? 누가 지었습니까? 민간이 지었어요. 민간이. 부산에 오면은 민간 개발 사업이 엄청 많아. 이번에 뭐 대심도, 그게 센텀하고 만덕 간에 대심도 뚫은 것도 민간, 광안대교 민간, 북항대교 민간, 거가대교 민간, 다 그런 것들은 민간이 지어요. 민간이 지은 다음에 일정 기간 수익을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군구, 지자체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이게 민간 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만 읽어주시면 돼요. 영어만. 앞에는 보니까 전부 다 B자란 말 되어 있죠. B. 앞에는 전부 다 B자란 말이기 때문에 빌드입니다. 빌드. 빌드. 누가 다 지었다고? 민간이 지었다 봐야 돼. 민간이. 그 다음에 T 해놓은 것은 얘는 이전입니다. 트랜스퍼. 그래서 지은 다음에 T 이전했죠. 누구한테? 정부한테 이전합니다. 그 다음에 O라는 것은 오퍼레이터. 이전하고 난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 이게 BTO 사업입니다. 자,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한테 이전하죠. 그래 놓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 이게 BTO 사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반대로 민간이 지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전하는 방식. 얘하고 반대야. 얘가 BOT 사업입니다. BOT 사업.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TL 사업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 민간이 지었습니다. 민간이 지었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 이전을 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 수익이 안 나니까 이거는 정부한테 임대하는 사업. L이라는 게 여기 리즈입니다. 리즈. 정부한테 임대하는 사업. 이걸 갖고 BTL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BLT 반대죠. 민간이 짓고, 그 다음에 임대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는 방식. 이거는 BLT 사업. 그 다음에는 BOO, 지은 다음에 운영하면서 소유권도 같이 갖고 오는 것은 BOO 사업이라 봐야 돼요. 영어대로만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면 돼. 구분할 것은 BTO하고 BTL만 구분하시면 돼요. 요 두 개만. 요 두 개만.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312페이지 한번 볼게요. 312페이지. 거기 보니까 1번 맨 위에 BTO 되어 있죠. BTO. BTO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민간이 짓고, 빌드 짓고, 그 다음에 정부의 소유권 이전합니다. 정부의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지면 BTO 사업. 영어대로 읽어주시면 돼. BOT 민간이 짓고, 그 다음에 소유권 부여해주고, 민간한테 소유권 주고, 일정 기간 끝나면 정부한테 이전하는 방식 BOT 사업. 자, BTL 사업 민간이 지었습니다. T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했죠. 자, 그 다음에 운영권을 정부한테 임대하는 사업이죠. BTL인데, 자, 특이한 것은, BTL이라는 것은, 거기 밑에 양가로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3번. 밑에 양가로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자, BTL 방식이라는 것은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한테 기속되면서, 거기 중간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한다 되어 있죠.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해놓고 요게 수익이 안 나. 수익이 안 나니까 정부한테 임차해서 사용 수익하는 방식. 요게 BTL 사업입니다.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BTO하고 BTL 사업 요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BTO라는 것은 요거는 지은 다음에 이전해서 운영하는 방식. 근데 BTL이라는 것은 얘는 BTO에다가 플러스 요거는 L을 추가했다 봐야 돼. 지어놓고
이전했죠. 이전해서 운영하고 나니까 수익이 안 나. 수익이 안 나니까 정부가 임대해주는 방식. 이게 BTL 사업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거의 임대형 방식이라 봐야 되고, 요거는 임대형 사업이고, 요거는 수익성 사업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BTO는 요거는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 BTL이라는 것은 이거는 구린 아파트 이런 거 있죠. 공공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BTL 방식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BLT라는 것은 민간이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한테 운영권을 임대받고 리즈하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 이거는 BLT 사업. 그 다음 BOO라는 것은 민간이 짓고 그 다음에 소유권 운영권을 전부 다 민간이 가져오는 것을 BOO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영어만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칠판 한번 볼게요. 그냥 영어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민간이 지었고 정부한테 이전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 민간이 지었고 민간이 운영하고 이전하는 방식. 민간이 지었고 정부한테 이전해놓고 그 다음에 임대하는 방식. 민간이 지었고 임대해서 임대하고 난 다음에 이전하는 방식. 민간이 지었고 운영 소유권을 다 가지는 방식. 이걸 BO 방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영어로 읽어만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했을까? 여기까지가 관리 파트입니다. 관리 파트. 뭡니까? 개발 파트.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관리는 이거는 크게 뭐, 여러분한테 뭐 강의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자, 오른쪽에 315페이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 자, 315페이지에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하고 한번 넘겨볼까요? 넘기면 부동산 관리의 내용별 분류 나옵니다. 부동산 관리의 내용별 분류.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관리의 세 가지 영역과 그 다음에 관리의 내용적 분류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타이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타이틀만. 부동산 관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는 시설, 건물 및 임대차, 자산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 분류에서는 기술, 경제, 법률, 법경기죠. 기술, 경제, 법률적 관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은 보실 필요 없어. 내용은 안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1, 2월 달에는 타이틀만 기억합니다. 관리의 세 가지 영역에는 뭐가 있다고? 관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는 자산관리, 투자관리죠. 투자관리.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재산관리, 시설관리, 유지관리. 315페이지 교재. 부동산 관리 세 가지 영역에서는 1번에 시설관리,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그 다음에 자산관리. 요 세 개. 타이틀만 기억합니다. 시설, 건물 및 임대차, 자산관리.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서는 내용별 분류에서는 기술, 경제, 법률, 법경기 기억합니다. 법경기. 왜 여러분한테 내용을 갖다 기억하지 말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서 법률관리, 경제, 기술관리가 나와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기술적 관리, 요게 전부 다 여기 뭡니까? 시설관리고 그 다음에 여기 경제적 관리가 여기 보면 재산관리자, 건물 및 임대차 관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하고 법률적 관리만 좀 보면 되는데 법률적 관리도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면은 다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 이거는 투자관리입니다. 투자관리.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타이틀만 기억합니다.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용 외우지 마시고 타이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영역에는 뭐 들어오고 세 가지 영역에서는 자산, 건물 및 임대차, 그 다음에 시설관리, 그 다음에 내용적 분류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고 법률, 경제, 기술이 들어옵니다. 법률, 경제, 기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17페이지 보시면은 317페이지 요거는 뭐 보니까 318페이지로 대체하면 되겠네. 그죠? 318페이지.
부동산 관리의 장단점, 자가, 그 다음에 외주 관리, 혼합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틀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부동산 관리에 자기가 직접 하는 관리에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첫 번째 기밀 유지되죠. 그 다음에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됩니다. 친절하고. 근데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데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소유자가 자기 일이 있다면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타성하고 오죠. 매너리즘. 오늘 할 것을 자기는 자꾸 뒤로 미룹니다. 이런 것들. 전문성은 떨어지고. 요게 자가관리의 장단점이라 봐야 돼요. 그냥 막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가관리의 장단점이 위탁 외주관리로 가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바뀐다 보면 돼. 자가관리의 장점이 외주관리에 뭐로 오고 단점으로 오고, 자가관리의 단점이 외주관리의 장점으로 온다 봐야 돼요. 자, 여기는 보니까 자가관리에서는 기밀 유지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되는 것이 장점이면, 여기는 기밀 유지 안 돼. 서비스 떨어져. 종합적 관리하는데 업무 처리도 곤란해. 여기 그대로 뭐랍니까? 단점으로 와요. 자가관리의 장점이죠. 단점이야. 본인의 정리가 어렵고 타성화가 생기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 외주관리 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장점으로 간다 봐야 돼요. 소유자는 본연에 전념할 수 있고 타성화 방지되고 전문성은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혼합관리하게 되면은, 혼합관리라는 것은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 섞는 거죠. 단점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하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318페이지. 자가관리의 장점. 1번 기밀유지, 3번 종합적 관리, 5번 신속한 업무 처리. 단점, 소유자 본업에 전념하기 곤란, 타성한 매너리즘. 오늘 할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룹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 결여. 요거 1, 2, 3번. 위탁관리의 장점은 자가관리의 단점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소유자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타성화 방지되고 전문성 높아집니다. 위탁관리의 단점은 자가관리의 장점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기밀 유지 안 돼. 서비스 애호정신 낮아지고, 그 다음에 종합적 관리 곤란하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업무 처리도 곤란하다 봐야 돼요.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정도. 자가관리, 외주관리. 그 다음에 혼합관리는 단점 한 개만 볼게요. 혼합관리 하게 되면 단점 한 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하다 봐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그게 임대차 활동에 보니까 세 가지. 오른쪽에 박스 봅니다. 박스. 임대차 종류, 주거용, 매장용, 공업용. 주거용 임대차, 매장용 임대차, 공업용 임대차. 임차인 선정 기준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은 유대성, 연대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에서는 백화점 같은 데죠. 가능 매상고. 공업용 부동산에서는 적합성.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를 우린 조임대차,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자,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어떤 관계,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에 내는 임대차는 조임대차,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천에 100을 준다면 이 100 안에 건물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보험료 이런 것들, 화재보험료 이런 것들이 싹 다 포함되어 있다 봐야 돼요. 세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린 조임대차라고 합니다. 매장용 부동산이죠. 백화점 같은데 가능 매상고 수익성이 산정 기준이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유형을 갖다가 비율 임대차라고 그러죠. 비율 임대차. 스타벅, 여름 좋아하시는 뭐 스타벅스나 백화점, 맷대맷 이런 거죠. 비율 임대차.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종류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공장과 지역 간의 어떤 적합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순임대차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조임대보다는 작아. 순수 임대차가 지불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세금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세금하고 보험료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세금, 보험료, 유지보수를 포함시킨다 봐야 돼요. 그래서 세금, 보험료, 유지보수가 포함되는 게 3차 순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업용 부동산에서는 대부분이 3차 순임대차를 적용한다 봐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에서의 산정 기준은 유대성,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이죠. 수익형 부동산. 이때는 수익성, 가능매상고.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환경과 지역과의 어떤 적합성, 이런 것들이 선정 기준이고, 주거용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차는 조임대차,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가 기본인데 3차 순임대차는 순임대차에다가 세금, 보험료, 유지보수가 다 포함된다 봐야 돼요. 이게 3차 순임대차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관리 파트의 마지막이죠. 건물의 생애주기. 전개발 단계,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자, 이거는 뭐 봅니까? 하게 되면은 323페이지 박스 보시면 됩니다. 323페이지. 323페이지 보니까 건물의 생애주 전신 안노폐 되어 있죠. 전신 안노폐. 전개발 단계, 전, 신축 단계, 신, 안정 단계, 안, 노후 단계, 노. 그 다음에 폐물 단계, 폐, 전신 안폐. 전신을 안마 받으니까 노폐물이 쭉 빠지더라. 전신 안노폐.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에 아파트 입주한다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만족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이거 5개 중에서 만족감이 제일 좋을 때 이거죠. 이거 신축 단계. 이거 건물 짓고 한 5년 이내 이때 만족감이 제일 좋다 봐야 돼요. 물리적 기능성, 유용성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 다음에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은 안정 단계. 5년에서 한 20년 사이. 그래서 이건 기간이 가장 길고 이때 빌딩의 어떤 수명이 결정되고 지출도 제일 많다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노후 대책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제 너 60에 넘어가고 70에 노후 대책이 뭡니까 하면은 이때죠. 젊을 때 습관이죠. 습관. 젊을 때 습관이 노후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뭘 해보겠다. 안 되죠. 안 돼. 젊을 때 습관이 그대로 나이 그대로 노후까지 다 온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젊은 날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 건물도 마찬가지야. 이 건물이 수명이 길어지려면 이때 안정 단계 때, 요 기간 때 유지 보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요 기간 지나고 나면 이미 이제 노후 단계 들어오죠. 이때는 교체를 계획할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폐물 단계 되면 이때는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계라 봐야 돼요. 그래서 5개 순서가 되죠. 전신 안노폐, 전개발 단계, 신축,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 파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뭐 강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범위도 좁아. 5개밖에 안 나와요. 5개밖에. 그 3가지 측면, 그 다음에 복합적 관리, 그 다음에 자가 외주 관리의 장단점, 임대차 유형하고 건물의 생애주기. 5개. 자, 뭐, 요 정도로 하죠. 요 정도로 하고. 자, 조금 쉬고, 그 다음에 마케팅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쉴게요.